충격적인 속보입니다. 북한군 상사 출신 한 아버지가 10살 딸을 업고 영하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유는 단 하나 $50였습니다. 20해 동안 조국을 지킨 군인이 왜 $50 때문에 반역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과연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미영아,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2016년 8월 밤 11시 30분. 나는 10살 딸아이를 등에 업고 두만강 물속에 서 있었다. 8월인데도 강물은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다. 발목을 넘어 무릎과 허리로 차가움이 단숨에 올라왔다. 딸은 내 등에 얼굴을 묻고 작은 진동처럼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이 소리가 될까봐 나는 숨도 조심했다. 강 건너편은 불과 몇십 미터 하지만 그 몇십 미터는 거리라기보다 경계였다. 뒤에서 경비견 짖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탐조등 불빛이 강변을 후었다. 빛이 강물 위로 길게 선을 그을 때마다 나는 몸을 더 낮췄다. 우리 위에서 멈추지만 마라.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바닥의 돌은 미끄러웠고 물살이 다리를 옆으로 밀었다. 넘어지는 순간이 오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걷는 게 아니라 버텼다. 한 발 또 한 발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그때 북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졌다. 13번 초소 비상. 13번 초소 비상.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교대 시간에 빈틈을 믿고 움직였는데 비상이 울렸다. 계획이 틀어진 건가? 아니면 이미 들킨 건가? 나는 강 한가운데서 멈췄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 순간 딸의 목이 한번 떨리더니 기침이 올라왔다. 캑하고 터지기 직전 나는 반사적으로 딸의 입을 감쌌다. 딸의 작은 입술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떨림이 너무 생생했다. 딸의 눈이 놀라 커졌다. 나는 눈빛으로만 말했다. 조금만 참자. 탐조등 빛이 강물 위를 스쳤다. 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 내 머리 위에서 한 뼘만 내려오면 끝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늘어졌다. 그리고 빛이 지나갔다. 나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다시 발을 옮겼다. 딸의 몸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공포가 딸의 무게까지 더하는 것 같았다. 딸은 내 목을 꽉 잡았고 그 힘이 세질수록 결심도 선명해졌다. 반드시 살린다. 반드시. 여러분, 내가 왜 이 밤에 10살짜리 딸을 업고 강물 속에 서 있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는 6달 전으로 돌아간다. 2016년 3월 어느 봄날 딸 미영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울음부터 터졌다.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나 오늘 칠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였어. 그 말에 속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아이가 자꾸 눈을 찡그리던 것, 책을 얼굴 가까이 들고 보던 것, 밤이 되면 눈이 따갑다고 하던 것.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하는 동안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표정이 모든 말을 먼저 해버렸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각막이 손상되고 있고 치료를 놓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나는 방법을 물었다. 약이 있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약이 있는데 중국 제2국 값이 $50라고. $50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액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딸이 물었다. 아빠, 나 눈 나빠지는 거야? 나는 아이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빠가 방법 찾을게. 그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자 내 자신에게 하는 기도였다. 그날 밤 딸이 잠든 얼굴을 오래 봤다. 그리고 결국 눈물이 났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한 번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다.
2010년 겨울 아내가 폐렴으로 쓰러졌다. 약값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다. 아내는 결국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그 옆에서 4살 딸이 엄마를 불렀다. 그때 나는 체제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내가 무능해서. 그리고 딸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데 2016년 역사가 반복됐다. 이번엔 딸이었다. 딸의 눈이 무너지고 있었다. 치료를 하려면 약이 필요했고 그 약은 돈이었다. 50달러. 나는 뛰어다녔다. 돈을 빌리고 장사를 하고 뭐든 해보려 했다. 하지만 단속은 더 심해졌고 벌이는 더 줄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시야를 잃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등에 엎인 채 속삭였다. 아빠 얼굴이 잘 안 보여.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마지막 몇 걸음을 더 버텼다. 다리 감각이 사라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땅을 밟았다. 하지만 안도하지 못했다. 풀숲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탐조등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새벽 약속된 사람이 나타났다. 트럭이었다. 트럭이 출발하자 나는 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아빠가 내 눈을 고칠 길을 찾을 거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강을 건너기 전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건 딱 하나였다. 50달러 고작 50달러 그 돈이 있으면 딸의 눈을 살릴 수 있다는데 그 돈이 없어서 나는 국경을 넘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떠올랐다. 김철수, 너는 20해 동안 뭘 했냐? 1988년 18살에 군에 들어갔다. 조국을 지킨다는 말이 너무 크고 멋있게 들렸다.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내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자리 하나가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추웠다. 굶주렸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다들 버티는데 나만 힘들다고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 나는 성실한 병사가 됐다. 믿을 수 있는 동무라는 말을 들으며 어깨가 올라갔다. 2008년 상사 계급으로 제대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인생의 훈장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장마당에 나갔다. 옥수수와 감자, 그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팔았다. 단속이 심해지면 숨었고 눈치가 보이면 접었다. 그래도 버텼다. 그때 내 인생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다. 아내 순이었다. 평범하게 살았다. 부자도 아니고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집안에 웃음이 생겼다.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2010년 겨울 아내가 폐렴으로 쓰러졌다. 약이 필요했고 약값이 필요했다. 30달러 나는 집안 물건을 팔았다. 옷까지 입을 생활용품. 그래도 모자랐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모두 사정이 비슷했다. 아내는 결국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옆에서 4살 딸이 엄마를 불렀다. 그때 나는 체제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나 자신을 원망했다. 그리고 딸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데 2016년 역사가 반복됐다. 이번엔 딸이었다. 딸의 눈이 무너지고 있었고 치료를 하려면 약이 필요했다. 50달러 나는 뛰어다녔다. 돈을 빌리려 했고 장사를 더 하려 했고 뭐든 해보려 했다. 하지만 단속은 더 심해졌고 벌이는 더 줄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시야를 잃어갔다. 어느 날은 오른쪽이 잘 안 보여. 어느 날은 왼쪽도 뿌옇게 보여. 10살짜리 아이가 무서움을 꾹 참는 얼굴을 하는 걸 나는 처음 봤다. 그 무렵 옛 전우가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낮은 목소리로 금기 같은 소문을 꺼냈다. 나는 처음엔 화를 냈다. 그 단어 자체가 금기였으니까. 하지만 그 후부터 내 머리는 멈추지 않았다. 딸의 눈이 어둠으로 향하는 속도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는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간부들은 좋은 물건을 쓰는데 나는 20해를 바쳤는데 왜 내 딸을 살릴 돈 하나가 없지? 결국 아내의 묘 앞에 앉았다. 당신은 내가 못 살렸지만 우리 딸만큼은 내가 살려야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딸이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라는 걸. 그날 나는 20회의 충성을 내려놓고 $50를 택한 게 아니라 딸을 택했다 결심을 했다고. 바로 길이 생기지는 않았다. 현실은 늘 돈으로 돌아왔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마당으로 나갔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손에 쥐는 돈은 작은 종이 몇 장뿐이었다. 그 돈을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계산부터 했다. 이걸로 며칠을 버틸 수 있지. 약값은 얼마나 남았지. 딸의 눈은 그 계산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4월, 딸이 다시 울며 돌아왔다. 이번엔 울음이 더 조용했다. 조용한 울음은 소리보다 표정이 먼저 무너진다. 그날 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돈뭉치를 내밀었다. 5만 원이었다. 하루 한 끼 옥수수죽으로 버티는 사람이 평생 모았을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서 걸렸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돈을 보태도 부족했다. 나는 집안의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이불, 외투, 라디오, 그릇 하나씩 사라질수록 집이 비어갔고 마음도 텅 비었다. 5월 단속이 심해졌다. 보안원들의 발소리만 들리면 사람들은 흩어졌다. 나도 그날 팔려던 옥수수를 빼앗겼다. 그 옥수수는 돈이기도 했고 딸의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때리는 손과 낙인이었다. 그날 밤 딸이 말했다. 아빠 왼쪽도 뿌옇게 보여. 공포가 올라왔다. 곧 아무것도 못 보면 어떡하지? 절망은 사람을 급하게 만든다. 중국산 안약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매달렸다. 효과가 있을지 따질 시간이 없었다. 나는 가진 돈을 긁어모아 안약을 샀다. 일주일 뒤 딸의 눈은 더 충혈됐고 더 아파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가짜라고 했다. 소금물 같은 거라고.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돈이 날아간 게 아니라 희망이 날아간 느낌이었다. 7월, 딸은 학교도 못 나갔다. 친구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집안에서도 자주 부딪혔다. 문지방을 밟지 못해 넘어지고 이마에 피가 나기도 했다. 나는 딸의 피를 닦으며 생각했다. 10살의 어둠이면 이 아이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8월 초 나는 결국 전우를 다시 찾아갔다. 그때는 자존심도 분노도 없었다. 남은 건 딸의 시간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내 무덤 앞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풀들이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가라 우리 딸 살려라. 그리고 결심했다. 죽을 각오로 강을 건너기로. 결심은 쉬웠지만 실행은 지옥이었다. 탈북은 실패하면 끝이다. 끝은 내 죽음만이 아니다. 내가 잡히면 딸은 고아가 된다. 그리고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남아있으면 딸은 시력을 잃는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였다. 나는 도박을 하기로 했다. 내 목숨으로 딸의 미래를 바꾸는 도박. 전우는 교대 시간에 빈틈을 설명했다. 짧고 위험하고 한 번 틀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혼자서는 못 간다고 했다. 중국 쪽 연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마당에서 소개받은 아주머니는 비용을 말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속이 내려앉았다. 그래도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갚겠다고, 목숨 걸고 갚겠다고.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길을 알려줬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나는 집을 정리했다. 물건은 짐이었고 의심의 흔적이 될 수도 있었다. 남긴 건 사진 몇 장과 옷 한 벌뿐이었다. 이웃 할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중국 쪽으로 잠깐 일하러 간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미영이 꼭 낫게 해라. 그 말이 내 등을 밀었다. 떠나기 전날 아내의 묘를 찾았다. 딸은 엄마에게 인사를 했고 나는 땅에 이마를 댔다. 여보 당신 곁에 남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살려야겠소.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기도를 했지만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도 몰랐다. 다만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았다.
그리고 8월 27일 밤. 나는 딸을 업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집이 보였다. 그 집은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안녕. 그리고 강을 향해 걸었다. 죽음을 향해, 아니 희망을 향해. 버드나무 밑 어둠 속 전우의 손전등 신호가 짧게 깜빡였다. 그는 내 어깨를 꽉 잡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단단해서 그 단단함이 더 무서웠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강변으로 내려갔을 때 강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용한 강이 더 무서웠다. 작은 돌이 굴러도 들리고 숨을 크게 쉬어도 들릴 것 같았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물속에서는 신발이 소리가 되고 발자국이 흔적이 된다. 딸을 더 단단히 업었다. 아이 팔이 내 목에 감겼고 떨림이 느껴졌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몸이 움찔했다. 차가움이 아프다는 감각으로 들어왔다. 한 발 또 한 발 물이 무릎을 넘었다. 바닥 돌이 미끄러웠다. 나는 발바닥 감각만으로 균형을 잡았다. 중간쯤 왔을 때 경비견이 짖었다. 곧 사람 목소리와 탐조등 불빛이 움직였다. 나는 멈췄다. 딸의 몸을 낮추고 물속으로 숨었다. 물이 가슴까지 찼다. 차가움이 목까지 올라오자 숨이 막혔다. 딸이 떨었다. 나는 딸 입가를 감싸고 턱을 딸 머리에 바짝 붙였다. 몸 전체로 아이를 소리에서 숨기려는 사람처럼. 탐조등이 강물 위를 후었다. 빛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다. 빛이 멈추는 순간이 끝이다. 나는 그 멈춤을 기다리며 시간을 견뎠다. 그때 멀리서 고함이 터졌다. 다른 방향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 순찰대가 방향을 틀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개 짖음도 멀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전우가 자기 목숨을 걸고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나는 울 수 없었다. 울면 끝이니까. 이를 악물고 다시 움직였다. 시간은 줄어들었다. 다리 감각이 사라져도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건너편이 가까워졌다. 그때 확성기 소리가 다시 터졌다. 총소리도 들렸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땅을 밟았다. 그리고 딸을 업고 풀숲으로 기어들어갔다. 탐조등이 강변을 비췄다. 빛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딸을 품에 꽉 안고 숨을 죽였다. 새벽 트럭이 왔다. 짧은 확인. 그리고 볏짚 속으로 트럭이 출발하자 나는 볏짚 사이로 강을 봤다. 내가 살던 땅이 뒤로 밀려났다. 딸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살았다. 아니, 아직이다. 끝까지 가야 한다. 중국에 도착했다고 자유가 시작된 건 아니었다. 두려움의 종류만 바뀌었다. 이제는 총이 아니라 단속이었다. 처음 머문 곳은 조선족 노인의 집이었다. 따뜻한 차의 온기가 눈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지하실로 내려가야 했다. 창문 없는 공간,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공간. 딸은 그 지하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 했다. 눈이 아픈 아이를 더 어둠 속에 두는 일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도 견뎌야 했다. 밖에 나가면 잡히면 끝이다. 일주일이 지나 단속이 심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리는 이동했다. 또 이동했다.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었다. 숨는 생활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말도 숨도 마음도 작아진다. 그리고 돈 한국으로 가려면 비용이 필요했다. 숫자를 들었을 때 웃음도 안 났다. 북한에서 $50가 하늘의 별이었는데 여기서는 더 큰 별들이 걸려 있었다. 결국 나는 일을 시작했다. 식당 설거지 새벽부터 밤까지. 물과 세제에 손이 불어 터져도 멈출 수 없었다. 더 힘든 건 딸을 지하에 혼자 두고 나가는 일이었다. 딸은 말이 줄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기다림이 남았다. 어느 날 공안이 식당을 검문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뛰었다. 사람들 사이로 숨고 골목을 바꾸며 버텼다. 지하실로 돌아왔을 때 딸이 내 얼굴을 만지려 했다. 그 손끝이 떨렸다. 여기도 지옥이다. 그런데도 나는 생각했다. 이 지옥 끝에 병원이 있다면, 딸의 빛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 2017년 1월 도움의 소식이 왔다.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우리를 돕겠다고 했다. 비용 걱정 말라고 했다. 너무 오래 절망 속에 있으면 희망을 바로 믿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였다. 딸의 사정을 듣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딸을 안고 숨죽여 울었다. 조금만 더 2월 출발하는 날 벤에 여러 사람이 탔다. 아기를 아는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었다. 모두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우리는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숨었다. 검문소를 피해 돌아가고 멈추면 숨고 다시 움직였다. 국경 근처에서는 걸어야 했다. 산길은 캄캄했고 손전등 불빛 하나가 앞 사람의 등만 비쳤다. 나는 딸을 업었다. 딸의 무게가 아니라 내 몸이 한계에 가까웠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바위에 손이 까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라오스 땅에 닿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주저앉았다. 숨이 목에서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안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붙잡혔다. 좁은 공간, 낯선 언어,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 끝났다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나는 딸을 안았다. 딸은 울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이틀, 사흘 시간이 늘어질수록 나는 상상했다. 다시 끌려가는 장면. 딸이 결국 어둠 속으로 가는 장면. 그때 문이 열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무릎이 풀렸다.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작게 느껴졌다. 태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딸이 창밖을 봤다. 하늘이 파랗다고 말했다.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방콕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거리를 걸었다.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고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 감시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달라 보였다. 2017년 3월 15일 비행기를 탔다. 딸은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심장이 뛰는 걸 너무 아팠다. 인천문이 열렸다. 나는 딸을 안고 내렸다. 한국 땅.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살아서 나온 숨이 나왔다. 정부 차량이 우리를 데려갔다. 창밖의 빌딩, 자동차, 불빛 너무 밝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가능해 보여서 믿기지 않았다. 딸은 창밖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북한에서는 빛이 부족해. 아이가 어둠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빛이 너무 많아. 아이가 눈을 가늘게 뜬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병원 검사는 길었다. 나는 의사의 표정만 봤다. 마침내 의사가 말했다. 수술하면 회복 가능하다고. 성공률도 높다고.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기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50 때문에 실명 위기였는데 여기서는 비용 걱정 말라는 말을 듣는다. 수술날 나는 4시간을 기다렸다. 그 4시간은 강을 건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강은 몸이 버텼는데 이 시간은 마음이 버텨야 했다. 문이 열리고 잘 됐다는 말이 나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계속 고개만 숙였다. 일주일 후 붕대를 풀었다. 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눈부셔서 찡그렸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눈이 커졌다. 아빠 얼굴 보여.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딸이 내 얼굴을 만졌다. 주름을 더듬고 흰머리를 찾듯 머리를 만졌다. 아이의 손이 보는 손이 된 순간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남은 울음이었다. 정착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작은 집을 얻었다. 원룸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이었다. 딸은 학교에 다녔다. 또래보다 늦었지만 따라갔다. 친구 사귀었어. 그 말에 나는 딸의 얼굴을 오래 봤다. 나는 일을 시작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달랐다. 내가 번 돈이 내 딸에게 닿는다는 사실이 행복이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딸이 과자 앞에서 망설였다. 비싸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 사줄 수 있어. 딸이 과자를 짚고 웃었다. 그 웃음이 내가 얻은 자유의 모양이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지금 딸은 20살이 되었고, 간호학과에 다닌다 가끔 말한다. 언젠가 북쪽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딸의 눈이 빛을 찾았을 뿐 아니라 딸의 마음이 누군가의 빛이 되려 하니까 나는 믿는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다시 북쪽 땅을 밟을 것이다. 아내의 무덤 앞에 서서 말할 것이다. 여보, 나 돌아왔소. 우리 딸 눈 다 나았소.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가 말할 것이다. 그때 그 5만 원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전우의 가족을 찾아가 말할 것이다. 당신 가족의 용기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내 딸에게 과자 하나를 망설이지 않고 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딸이 옆에서 말한다. 아빠 고마워. 나는 딸의 손을 잡는다. 아빠도 고마워. 내가 아빠 삶의 이유였어.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보인다. 수많은 불빛들 북쪽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풍경. 우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한다.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자유 속에서 살아간다. 감사하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